누군가가 들레즈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이 한 문단을 건네주면서 여기에 들레즈의 모든 사유가 응축되어 있노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휴먼은 인간과학을 창조할 것을 제안한다. 휴메의 근본적인 기획은 무엇인가? 하나의 선택을 언제나 그것이 배제시키는 것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역사적 기획은 논리적 대체물이다. 휴메에게 문제되는 것은 정신의 심리학을 정신의 감흥의 심리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신의 심리학은 불가능하다. 즉 그것은 구성 불가능하며 그 대상에서 필연적인 항상성도 보편성도 발견할 수 없다. 오직 감흥의 심리학만이 참된 인간과학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를 통해서 들레즈가 기획한 것은 새로운 존재론의 성립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존재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과 궁극적인 지점의 상정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시작해서 칸트의 물 자체와 해겔의 변증법적 지향까지 아우르는 형이사학의 계보말입니다. 존재론은 대상에 부여된 본질이 있다고 상정하며 그 대상을 해부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그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게 있는가? 들레즈가 하나의 선택은 언제나 그것이 배제시키는 것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상에 부여된 본질, 정의는 그 대상을 바라본 하나의 관점에 불과함을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즉 들레즈에게 대상은 본질로서 활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김유나라는 존재는 단순히 가수라는 직업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수란 직업명인 김유나라는 존재가 가진 풍부함을 배제시켜버리기 일쑤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매직카펫 라이드의 가사는 꽤나 적절합니다.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오늘의 당신을 버려봐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그렇다면 대상이란 무엇인가? 사실 엄밀하게 적용하면 들레즈에게 이런 질문도 형이사학적인 것으로 단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물음은 이미 성결 문제를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유나의 예시를 사용해 봅시다. 김유나는 무엇인가? 여기서 관찰자는 김유나를 대상으로서 특정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김유나의 테두리 바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견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김유나에 대해서 묻는데 그녀의 발밑에 있는 풀을 김유나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나 들레즈는 이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왜 안 되는가? 즉 김유나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이 질문에는 이미 김유나를 독립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암묵적 대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과연 독립적인 존재가 존재할까요? 이 부분이 논증되지 않는다면 이건 이미 독립된 존재가 존재함이란 논증되지 않은 믿음을 대전제에서 깔고 질문을 전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성결 문제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들레즈의 자명한 대답은 독립성이란 형이사학적 믿음이란 것입니다. 단순히 봐도 인간은 시공간에 속해 있고 심지어 사고 실험 내에서도 공간이 없는 그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아라고 지칭된 것이 가진 잠재성은 외부의 수많은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촉발됩니다. 쉽게 말해 한 번도 물에 빠져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수영 능력이 있다고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용감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김유나라는 특정된 대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발밑에 있는 작은 풀 역시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풀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숨겨진 무언가가 드러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물음은 그 대상 지칭 행위로 인해 배제된 것들을 끊임없이 고려하는 역설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물음이 발생합니다. 대상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칭된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이죠. 즉 대상과 존재가 구분됩니다. 본래 존재는 대상에 종속된 하나의 속성 정도로만 취급됐지만 지칭된 대상이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단히 재정이 된다는 점에서 즉 대상은 환상이라는 점에서 존재란 용어가 새롭게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재와 외재의 사유가 중요해집니다. 다시 김유나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봄날은 간다에서 그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이게 아닌데.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이 노래에서 화자가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사람과의 추억 때문입니다. 그 그녀가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본래 그 그녀에게 그리움이란 감정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추억을 함께했던 타자에 의해 주입된 것인가? 전자의 물음은 내재적 영향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후자는 외재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물음입니다. 정답은 둘 다 적절히 가미됐다 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다시 물어봅시다. 과거에 만났던 그 타자가 아니었다면 그 그녀는 자신에게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 만약 알 수 없었다면 그 그녀에게 그리움의 감수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즉 외재 없는 내재함이란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내재 없는 외재함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레즈는 구조주의자이면서도 구조주의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잘 알다시피 구조주의는 외재적 사유의 극단입니다. 외재적으로 갖추어진 구조에 의해서 주체의 가능성, 물론 가능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우의 수라는 표현이 좀 더 들어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모두 결정되어 버립니다. 들레즈는 어떤 맥락에서는 이걸 긍정합니다. 그와 사랑한 적 없는 그녀가 어떻게 그리움이란 감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들레즈는 무한대에 가까운 외연을 상정합니다. 하나의 선택은 언제나 그것이 배제시키는 것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라고 했을 때 추억과 그리움 역시도 선택된 것에 속하고 이는 그 그녀에게 선택되지 못한 무언가들이 존재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의식적 작업인 한에서 항상 모종의 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초점을 벗어나는 자녀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구조주의자라면 이 자녀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철저한 구조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지만 들레즈에게 그건 더 이상 철학이 아닌 신학으로 정리될 심산이 큽니다. 요약컨대 들레즈는 구조주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사유를 긍정하지만 동시에 구조주의 역시도 하나의 관점으로서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미셸 푸코의 절친한 친구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푸코라는 해설서까지 적어냈을 정도로 친했죠. 이런 맥락에서 들레즈식 논리는 매우 난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관절 논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된 명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입니다. 예컨대 가수로서 규정된 김유나만이 모던 락이나 팝펑크 같은 개념들과 논리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화 애호가로서의 김유나를 대입하면 논리적 관계는 어그러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다시 물어서 정말로 어그러지는가? 이를테면 김유나의 책장에 꽂힌 미우라 켄타로의 베르세르크와 봄날은 간다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경우엔 봄날은 간다 해석이 꽤나 그로테스크해질 것 같지만서도 좌우지간 정의된, 좀 더 정확히는 선택된 초점에 의해서만 규정된 논리가 과연 존재에 대해 얼마나 풍부한 알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들레즈식 논리는 일종의 반논리로서 명제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찾아볼 것을 적극 권합니다. 본질이 아닌 무수한 연결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물론 심히 위태롭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리와 광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까닭입니다. 물론 들레즈주의자라면 반대로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존재를 하나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 즉 강박증이야말로 광기가 아닐까? 어째서 김유나를 가수로서만 규정하려고 하는가? 당신의 엄마를 왜 엄마로서만 규정하려고 하는가? 이건 당신이 낳아준 존재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근원적인 죄악이 아닐까? 야구선수는 야구 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일까? 소설가는 빵집에 가서 마들렌을 사 먹어야 되나? 기자는 모두 공정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 움직일까? 지칭된 존재를 대상화하려는 모든 시도들이야말로 다양하게 펼쳐진 세계를 왜곡하는 광기가 아니던가. 그러나 다시 물어서 이걸 광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광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성과 광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철학사 쪽으로 거의 종결되지 않는 아마 22세기, 23세기에 펼쳐져도 종결되지 않을 심산이 큰 아주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의 만만치 않음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나온 문장들을 뜯어봅시다. 선택을 배제로서 정의한 들레즈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획은 논리적 대체물이다. 여기서 읽혀지는 것은 냉소입니다. 들레즈가 2차 세계대전의 광기 속에서 시대를 보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에게 역사란 것은 그저 승자의 기록일 뿐이고 벤야민의 은밀한 독자로서의 들레즈, 이런 역사는 존재에 대한 배제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논리적 구축물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들레즈에게는 선형적인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년의 칸트가 냉소적으로 잡동사니에 불과하다고 봤던 역사라면 긍정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방향성이나 목적도 모두 부정됩니다. 들레즈가 봤던 세상이라 마치 루크테리우스가 봤던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원자들이 우발적 마주침들로 구성된 하나의 장에 가깝습니다. 존재가 매번 정의로부터 비껴가는 것이라면 본질과 그 본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들레즈는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부선 불가능하며 그 대상에서 필연적인 항상성도 보편성도 발견할 수 없다. 끝으로 감흥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들레즈는 이렇게 봅니다. 흉에게 문제되는 것은 정신의 심리학을 정신의 감흥의 심리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정신과 정신의 감흥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런 언어 사용은 정신의 본질과 그에 따른 논리적 명제 효과들이 존재할 것이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앞서 길게 말했듯이 타자를 만나기 전에 나에게 그리움이란 감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타자는 내 안에서 그리움을 발명해내기 때문입니다. 내재와 외재의 명확한 구분선은 없습니다. 그 구분선은 위태로운 환상이고 매번 다르게 그어질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 당신이 정신에 믿는 그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재구축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이 아니라 그 정신이 속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속과 환경에서 촉발되는 바, 즉 정신의 감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분석된 감흥의 양태들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입니다. 인신론적으로 당신의 분석 역시도 하나의 관점, 즉 존재에 대한 모종의 배제일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존재에 대한 탐구는 종결될 수 없거든요. 일종의 분석의 악무 아닐까나? 즉 외재는 완전히 규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규정된 내재 역시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우에서 기입된 내재가 존재할 수 있다면 또 모를까? 그러한 존재가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 내지 신입니다. 정신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은 들레즈적 맥락에서 보자면 완벽한 진리일 것입니다. 그대는 가면서 모든 길을 다 밟아보아도 혼의 안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깊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파란 세상 속을 나르는 우리 두 사람. 우우우우. 가사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우우우우우우.